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이 된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다사다난했고 희로애락을 느끼며 나이를 먹은 것 같아요. 30대부터 작년까지 시집살이를 하며 있었던 일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려요. 아주 가난했던 집안에서 자란 저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집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대학 갈 돈도 없었고 그만한 머리도 안 돼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골프 캐디가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숙식도 제공된다는 공고에 바로 지원해서 합격을 했답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디라는 직업이 야외에서 일하는 데다 힘도 많이 써야 하는 일이었어요. 또 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고객들도 적지 않게 있어서 스트레스 받을 게 너무나 많았답니다. 그래서 동료 중 절반은 1년 안에 모두 퇴사했습니다. 더럽고 치사하다며 이거 아니면 할 게 없을 줄 아느냐며 분노하고 나가더라고요. 저도 그런 동료들을 보며 그만둘 생각을 몇 번 했었는데 고졸에 이만한 월급을 주는 곳은 절대 흔치 않았습니다. 또 좋은 고객들을 만나면 팁도 받을 수 있어 꾹 참았죠. 캐디 일을 하면서 연애를 2번 했는데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만 생각해보니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외로워서 연애를 한 것 같아 길지 않은 시간을 사귄 것 같답니다. 골프장에서 10년의 세월을 캐디로 일하면서 호봉이 쌓여 월급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 못지않게 많이 받았어요. 또 강산이 변하니까 고객들이 좋은 분들만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업을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으로 다닐 마음이었습니다. 결혼은 제가 가난하게 자라고 부모님이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보고 자라서인지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데다 시댁 식구들과 엮여서 사는 삶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오랜 결심은 한 남자를 만나며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는 골프장에 고객으로 온 고객이었는데 매주 지인을 데리고 왔는데 항상 캐디를 저로 정했답니다. 제가 다른 고객을 서비스하고 있으면 다음날 예약을 하고 그냥 돌아가기까지 했죠. 그래서 골프장 직원들과 캐디들은 다들 저의 신랑감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네요. 처음엔 관심이 없었는데 친절하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예뻐서 저도 특별한 고객 대우를 해드렸습니다. 별거는 아니지만 목소리를 더 크게 나이스샷하고 응원했죠. 매주 그 고객이 저를 찾아 골프를 즐기며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골프장 밖에서 만나보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고객과 사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그는 꼭 만나고 싶었고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한우 스테이크를 먹으며 그 남자와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한 달 정도 썸을 타다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이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였고 크게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저에게 과분하고 넘치는 사람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저희는 8개월간의 짧고도 굵직한 연애를 하며 사랑을 진하게 키웠답니다. 이 남자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해서 만나게 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결혼은 지옥이라 여기고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그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같이 지내는 모습을 그렸네요. 그런데 그이도 저와 같은 상상을 하고 있었는지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반지를 내밀며 자기 아내가 되어달라고 하는데 무척이나 떨리고 설레었죠. 그리고 제 눈앞에 있는 남자가 저의 동반자이자 마지막 남자라는 걸 깨달아 고맙고 감사하게 반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짧은 연애를 했기 때문에 이제야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친정부모님은 사업하고 잘난 남자를 만난 것 같다며 단번에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인사를 드리러 가자 바로 반대의 말씀을 하셨네요.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편과 시동생을 키우셨는데 상상도 못할 만큼 악착같이 사신 분이셨습니다. 상가를 2채나 소유하고 있는 데다 재개발되는 곳에 땅까지 사들이신 능력자셨죠. 사채와 일수를 하시며 돈을 버셨는데 이를 정직하게 하고 어려운 이웃을 자주 도우셔서 동네 주민들에게 존경과 신임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 시어머니는 사람을 누구보다 잘 본다며 제 얼굴을 살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딱 보니 우리 집에 기생하러 온 기생충이구만. 자네
나에 대해 알고 작정하고 아들을 꼬신 거지. 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빠가 평범한 집안의 아들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기생충이라뇨.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전 여태껏 정직하고 당당하게 일해서 먹고 살아왔어요. 그러냐? 그런데 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캐디인지 캔디인지 요상한 직업을 가진 것도 싫고 가난한 집안의 딸인 것도 싫다. 뿐만 아니라 고졸티가 팍팍 나는 무식한 말투도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만하면 결혼 반대해도 이해하겠지? 그만 나가봐라. 시댁에 들어간 지 5분 만에 이런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남편에 비해 부족하긴 하지만 나름 열심히 살아서 돈도 모았고 외모도 크게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 옆에는 부채질하는 시동생이 있었는데 처음 본 저에게 말을 막 하더라고요. 골프장 캐디면 좀 찝찝하긴 해. 엄마, 텔레비전 보니까 캐디들이 팔자 고치려고 잘나가는 남자만 보면 득달같이 달려든다잖아. 이 여자도 분명히 형을 물주로 보고 꼬셨을 거야. 아, 그래? 캐디가 그런 지저분한 직업이었니? 역시 내가 보는 눈은 정확해. 이봐 아가씨, 내 아들 그만 만나고 다른 호구 잡아서 취집을 하든 팔자를 고치든 마음대로 해. 전 누구보다 제 직업을 사랑했고 자랑스러워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시댁 식구들이 막말을 하니 기분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집안과 엮이느니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할 거라 여기고 대답했답니다. 네, 그러죠. 저도 이런 대우 받으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두 분은 저에게 사과하셔야겠어요. 제 직업은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매일 땀 흘리며 돈을 벌어요. 꽃뱀 취급한 거로 고소하기 전에 사과 한마디씩 하세요. 야, 너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그래, 사과해주마. 미안하다. 됐니? 상훈씨 동생분도 사과해주세요. 네, 미안합니다. 됐죠? 네,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사과지만 받아들이죠. 그럼 오빠랑 오늘부로 헤어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남기고 일어서자 남편이 제 손을 잡더군요. 성경아, 이대로 가지마. 내가 어떻게든 엄마를 설득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줘. 아니, 됐어. 이런 어른과 엮여서 내 인생이 시궁창에 빠지는 것보다 오빠랑 헤어지고 혼자 사는 게 훨씬 낫겠어. 저는 과감하게 그이의 손을 뿌리치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따라 나오는 남편에게 이별을 다시 한번 통보하고 다시는 저를 찾지 말라고 경고했답니다. 하지만 그이는 제가 없으면 죽는 게 낫다며 식음을 전폐하고 결혼을 구걸했습니다. 성경아, 나 이대로 너랑 못 헤어져. 제발 다시 생각해.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오빠 어머님이 날 며느리로 받아들일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나랑 살림부터 차리자.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같이 살면 되잖아. 나 지금 엄마랑 연락 끊었어. 성경이 너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도 엄마를 떠나겠다고 했단 말이야. 뭐야? 결혼 반대를 하셨다고 천륜을 끊으려고 해? 오빠, 내가 아무리 좋아도 이건 아니지.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가 같이 살림 차리고 예쁘게 사는 걸 보시면 나중에 허락하시고 널 아주 많이 사랑하실 거야. 엄마는 너의 작은 일부도 모르고 있어서 저러는 거라고. 남편이 동거부터 하자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이와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고 저희 두 사람을 반반씩 닮은 어여쁜 아이도 낳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남편이 하자는 대로 살림부터 차리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이가 신혼집으로 마련하려고 했던 아파트에 들어갔고 제가 혼수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까지 해서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시어머니는 분개하며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전 마음의 준비를 한 터라 머리채를 잡히든지 따귀를 얻어맞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집안을 서성이던 시어머니는 씩씩대던 한숨을 그치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허락하겠다. 대신 조건이 있어. 너무 쉽게 허락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활짝 웃으며 조건이 뭐냐고 여쭈었습니다. 엄마, 우리 허락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뭔데요? 쟤 캐디를 때려치우고 내조만 하고 살아라. 그리고 이 집에서 사는 건 안 돼. 내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그게 내 조건이야. 그 말을 듣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같이 살아야 하냐고 물었더니
당신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어머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천륜을 끊는 건 물론이고 남편에게 투자했던 사업 자금도 회수하고 길바닥에 나앉도록 망하게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눈빛을 봤는데 빈말로 하는 말씀이 아니셨어요. 얼마나 날카롭고 무섭던지 괜히 사채로 성공한 분이 아니구나 싶었답니다. 그래도 생각할 시간을 주신다고 해서 남편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와 헤어질 일은 없으니 결정은 저에게 하라고 하더군요. 이에 저는 천륜을 끊는 모진 아내가 되기 싫었고 남편을 망하게 만들고도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해졌죠. 그래서 시어머니 말씀대로 한 달 안에 집을 처분하고 혼수는 시댁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악몽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가혹한 시집살이를 시키셨어요. 새벽 5시에 기상해 대문 앞을 청소하고 정원 정리를 이어서 한 다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기존에 계시던 가정부 이모님 3분이 살림을 하셨는데 저는 혼자서 다 해야만 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새로운 반찬과 새 밥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대궐 같은 집을 매일 쓸고 닦고 광내기를 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 살림만 했답니다. 제가 캐디로 일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힘들었죠. 시어머니가 일부러 저를 교육시키고 굴려먹으려는 걸 알고 있어 한 번도 토를 달지 않고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했답니다. 시집살이 4개월 차가 되었을 때는 집안일이 숙달되어 시키기 전에 미리 끝내버리는 수준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독하다고 느꼈는지 피식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보통이 아닌 건 알고 있었다.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아주 잘하고 있어. 그래서 난 너를 더 빡세게 키워볼 생각이야. 다음 주가 벌써 11월 중순이지? 그럼 뭘 해야 할까? 김장이요? 맞아. 미리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자세 좋다. 대신 김장은 너 혼자 해라. 나는 온몸이 아파서 몸 쓰는 일은 못하거든. 걱정 마세요. 저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맡겨주세요. 어허, 자세 좋은데? 내일 트럭이 대문 앞으로 올 거야. 배추 200포기를 싣고 말이야. 200포기요? 김장을 왜 그렇게 많이 해요? 식구는 4명인데? 너 내가 사업하는 사람인 거 잊었니? 내 건물에서 장사하는 상인들한테 쫙 돌리면 200포기도 모자라두고 300포기로 할까 생각했는데 네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배려를 해서 100포기를 깎아주었다. 저는 어이가 없긴 했지만 시어머니께 도와달라는 말 따윈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기로 했죠. 이튿날 배달해주시는 분과 같이 배추를 나르고 쌓아봤더니 양이 어마어마하더군요. 하루 안에는 절대 못하니 최소 사흘 안에 끝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김장은 김장이고 집안 살림도 다 해야만 했죠. 그나마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를 도와주어서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 그이는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하며 늦은 밤까지 김장을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사흘 만에 김장을 다 끝내놓았더니 맛을 본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시비를 거시려고 했지만 제가 아주 정성껏 만들어서 맛이 없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제 몸이 쓰러지게 하려고 많은 일을 시키셨습니다. 한편 시동생은 집안에서 마주치면 아는 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사를 해도 그냥 씹어버리고 지나가더라고요. 이런 시댁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할지 갑갑했는데 좋은 소식이 하나 생겼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한다며 예비동서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결혼을 축하하기보다 제 눈에 거슬리던 시동생이 분가할 생각에 저 자신에게 축하를 했답니다. 예비동서는 의사 집안의 장녀였는데 특별한 직업 없이 놀고 먹는 백수였습니다. 뭐가 됐든 저와는 상관없었는데 동서가 제 심계를 건드리더군요. 형님, 고졸이라면서요? 요즘 세상에 고졸이면 사람 취급 못 받지 않나요? 난 그동안 잘 살았어. 동서야말로 대학 나왔으면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아야지. 왜 한 번도 직장을 안 다닌 거야? 머리가 좀 나쁘나? 뭐라고요? 회사를 안 다니면 머리 나쁜 건가요? 역시 없는 사람이라 그런지
생각이 짧으시네요. 제가 취직을 하지 않은 건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전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다고요. 대학 졸업장은 필수 조건이니까 딴 거고요. 취직은 안 하더라도 시집은 가야 하잖아요. 아, 형님 보니까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시집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동서,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본 적 없지? 자네는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거야. 가뜩이나 서방님 성실머리도 별로인데 동서까지 그 모양이면 얼마 못 가. 이혼하겠다고. 보여? 말이면 단줄 하나. 동서야말로 혓바닥 조심히 놀려. 까딱하다 혓바닥을 정수리에 붙여버릴 테니까. 제가 죽일 듯한 눈빛으로 경고했더니 그제야 눈을 내리깔고 주둥이를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예상대로 저와 동서를 심하게 편애하셨어요. 몸으로 일하는 건 모두 제 몫이었고 동서는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얹어도 예쁨 받는 며느리였죠. 그렇게 해를 2번 넘기자 동서가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러자 제 입지는 더 좁혀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집 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애가 없냐며 매일 성질을 부리셨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이번에는 미국으로 떠난다고 하더군요. 아들을 낳았다고 유세를 떨더니 미국에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며 떠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쁘던지 평생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 내외와 손자까지 미국에서 잘 먹고 살게 해주려고 건물 하나를 정리하셔서 큰 돈을 주시더군요. 제가 아들을 낳으면 건물을 파셔서 정리하시려나 잠시 생각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바로 잊어버렸네요. 시동생 부부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시어머니가 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며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군요. 말로는 잘 되고 있어서 평생 거기에 있을 거라고 했답니다. 뭐 어찌되었든 간에 시동생과 동서가 제 눈앞에서 사라지니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직하고 독한 시어머니도 결혼한 지 3년이 지나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셨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이틀에 한 번씩은 꼭 가셔야 했고 집에서는 잠만 주무셔서 저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염이 심하게 있던 시어머니에게서 암이 발병했다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듣게 되었습니다. 암은 이기였고 다른 장기에 전염되지 않아 수술과 항암 치료만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워하던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다 해서 기분이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진짜 가족으로 여기고 있어서였는지는 모르지만 가슴이 미어져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시어머니 간병을 자청했습니다. 어머님이 제가 불편하다고 간병인을 부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사코 말리며 곁에 붙어 있었죠. 24시간 내내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시어머니의 몸을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얘야, 너 내가 밉지도 않은 거야?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거냐? 혹시 내 재산 때문이니? 어머님, 재산이 탐이 났으면 간병을 하겠어요? 전 어머님을 꼭 낫게 해드리려고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고맙구나. 머줄고 서갈 말이 없는 시애미를 정성스럽게 돌봐줘서. 세아가. 그때 세아가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감동을 해서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시어머니 역시 새빨간 눈을 하시며 저를 애절하게 바라보셨네요. 그렇게 저희 고부는 사과의 말이 없는 하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술이 잘 되긴 했는데 앞으로 받아야 할 항암 치료가 남아있어 걱정이었답니다.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물도 넘기지 못한다 해서 잘 버텨주시기를 바랐네요. 한편 시동생 부부는 시어머니 암 소식을 전한 지 몇 달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시동생이 자식 교육과 사업이 많이 바쁘다며 다음에 오겠다고 했답니다. 뭐? 다음에 오겠다고? 어머님이 다른 것도 아닌 암에 걸리셨는데? 그 자식이 지 할 말만 하고 끊어서 혼내지도 못했어. 나쁜 놈의 새끼. 그동안 사업 매출이 계속 적자라 엄마 돈만 계속 끌어다 쓴 주제에 감히 아픈 엄마를 무시해? 이놈 나타나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거야. 서방님이나 동서나 똑같네.
아직도 철딱서니 없이 부모 등에 빨대나 꽂고 사는 거머리야. 어머님이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래. 나중에 자기들 자식한테 똑같이 당해버려라. 저희는 시어머니께 미국에서 큰일이 있어 오지 못하는 거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고개만 끄덕이며 긴 한숨만 내뱉고 마셨죠. 다행히 시어머니는 반년 만에 암을 완치하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의료기술이 워낙 발달해 위암 2기는 웬만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암이 낫기는 했지만 어머님의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누군가 곁에서 계속 돌봐줘야만 했답니다. 물론 그 일은 제가 자청했습니다. 어머님, 집에서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제가 필요하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 무전기처럼 신호가 가서 저에게 알려주니까 재빨리 달려갈 수 있다고요. 세아가, 내가 너한테 정말 못할 짓을 많이 한 것 같구나. 참 많이 괴롭혔는데 어떻게 내 똥오줌까지 받아주며 간병해줄 수가 있니? 그것도 모자라 집에서도 네가 또 수고를 해주겠다고?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다. 그냥 간병인을 붙여주거라. 그리고 너랑 네 남편은 그만 분가하렴. 네가 살고 싶은 집이 어디든 말만 해라. 시어머니 말씀에 저는 배시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싫은데요. 전 어머님을 두고 떠나지 않아요. 평생 모시고 살 거라고요. 제가 당한 수모를 돌려드려야 하니까 빨리 건강해지세요. 아시겠어요? 그래. 고맙다. 그럼 언제든 분가하고 싶으면 말해주거라. 저는 분가할 마음을 먹지 않고 시어머니 곁에서 헌신과 희생을 하며 정성스럽게 간병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은 제가 어머님을 업고 대문 밖까지 나가서 휠체어에 태워드려 모셔갔습니다. 전 아무렇지 않게 한 행동이었는데 동네 구석구석에 효부라고 소문이 퍼졌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들과 지인들뿐만 아니라 어머님의 건물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저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와 칭찬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감사하다고 대답했을 뿐이고요. 시어머니는 1년 정도 식사와 약을 잘 드신 덕인지 건강을 회복해서 상가를 돌며 관리도 하셨고 등산 같은 힘든 운동도 시작하셨네요. 물론 그 옆은 제가 지켜드렸죠. 이렇게 저와 시어머니는 둘도 없는 고부 사이가 되었습니다. 병간호가 대단한 일도 아닌데 어머님은 큰 빚을 지었다며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라는 놈과 동서라는 년은 시어머니가 암과의 싸움에서 힘들게 이기고 회복하는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어머님을 ATM기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열불이 나서 미국에 전화를 걸어 막말을 퍼부어 줬답니다. 인간이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불효하면 평생 가슴에 짐이 생길 것이다. 니들 자식이 똑같이 행동할 거다. 등등 가르치는 말을 좀 해줬더니 콧방귀를 끼며 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이후 시동생 부부는 미국에 건너간 지 5년 만에 시댁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놈들 아닌가요? 시어머니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주제에 5년 만에 나타나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시동생이 시댁에 온 건 미국에서 하던 사업을 접고 새로운 걸 해보겠다며 돈을 달라고 온 거였습니다. 매달 시어머니가 자동이체로 보내는 생활비도 모자라 사업 자금을 또 받아가겠다고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난리를 치며 제발 철 좀 들라고 했더니 귀등으로 듣지도 않고 시어머니한테 돈 이야기만 계속 하더군요. 엄마, 아들 좀 믿어봐. 내가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 이거 대박이 날 거야. 딱 10억만 주면 1년 뒤에 20억으로 갚아드릴게. 상철아,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넌 사업에 자질이 없어. 네가 하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돈을 준 거라고. 그리고 여태껏 네가 사업해서 돈을 크게 벌어봤니? 아니잖아. 이참에 미국 생활 그만 접고 한국에 들어와서 살아. 엄마가 일자리를 줄 테니까 평범하게 살아라. 시어머니가 부탁하는 어조로 말했더니 시동생이 버럭 화를 내더군요. 아이 젠장, 놓친 내가 뭐 말이 이렇게 많아. 아니 그냥 좀 도와주면 덧나? 어? 어차피 엄마는 돈도 많잖아. 그 말을 들은 제 남편이 눈이 뒤집혀 시동생이 턱주가리에 주먹을 냅다 꽂아버렸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진 시동생은 제 남편에게 똑같이 주먹을 휘둘렀답니다. 이에 질세라 저는 당장 시동생과 동서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박치기를 시켜버렸습니다. 두 년놈은
똑같이 자빠져서 오랜 시간을 아파하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곤 아무것도 얻지 못해 화가 났는지 인사도 없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서의 의사 부모님이 시동생에게 사업 자금을 크게 대줬다고 하네요. 정말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죠? 이렇게 떠난 시동생 부부는 해가 여러 번 바뀌어도 시댁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미국에 보내는 생활비를 끊어버리자 전화로 온갖 성질을 다 내더니 연락을 끊어버리더군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시동생의 처가에는 주기적으로 오가고 있었다네요. 정말이지 구제불능한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아무튼 시동생 식구와 연락이 끊어진 채 저희는 저희대로 잘 살았습니다. 제 나이 40에 걸쳐지자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들이 태어나서 한 지붕 아래 3대가 복닥거리며 재밌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흐르고 흘러 제가 시집 온 지 14년이 다가오자 시어머니 몸이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암에 걸리신 이후로 잔병 치레를 많이 하셨는데 연세가 드시며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작은 움직임도 힘들게 되셨네요. 열심히 모시고 돌본다고 했는데 제 정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셨나 봅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와 남편을 불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조언해줬어요. 이제 더는 가망이 없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눈물을 쏟으며 주저앉았고 슬픔에 젖어 이별할 준비를 했답니다. 다음날 어머님이 편히 쉬실 수 있게 집으로 모셔왔고 남편이 시동생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위독하시고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시동생 부부가 이틀 만에 자식을 데리고 왔습니다. 순간 시동생도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잠시 후 모든 환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씩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형수 잘 지냈어요? 아, 이거 참 오랜만이네. 거의 강산 한번 바뀔 만큼 오랜만이지. 엄마가 위독하시다니 참 안 된 일이야. 그런데 유산은 어떻게 나눠주겠대? 서방님, 10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유산을 얼마나 받을지 묻는 거예요? 연락하자마자 오셨길래 어머님이 걱정돼서 오신 줄 알았는데 에휴,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었네. 형수,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에? 아니,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엄마도 사실만큼 사셨는데 그렇게 슬퍼할 일입니까? 형수도 재산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시잖아요. 좀 솔직해집시다. 시동생이 주접사는 소리를 해대서 남편이 흥분했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위독하신데 충격으로 혼절이라도 하면 큰일이었으니까요. 이윽고 시동생 부부는 힘없이 누워 계신 시어머니한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그새 많이 늙으셨네. 늦게 와서 미안해.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이제 왔어. 이혜미는 괜찮아. 너희들이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됐다. 역시 우리 엄마는 쿨해. 엄마, 궁금한 게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할 거야? 형이랑 나랑 어떻게 나눠줄 생각이야? 역시나 개념이 없던 시동생이 멋대로 짓거리더군요. 그러자 옆에 있던 동서 역시 개념 없는 말을 무식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님, 미국은 물가가 더 비싼 거 아시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 아들한테 큰 돈을 투자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시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걱정 마라. 안 그래도 내일 내 변호사가 와서 유산을 분배해 줄 거다. 내 금고에 있는 문서랑 서류들 다 가지고 올 거야. 어머님의 말을 듣자 차라리 전 재산을 기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질이 무개념 시동생 부부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100만 배는 나은 일이었으니까요. 이튿날 시어머니 말씀대로 변호사님이 시댁으로 오셨습니다.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무거운 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말이죠. 온 식구가 시어머니 방에 모여 변호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남 방상훈에게 현재 거주하는 주택과 요강을 물려주고 차남 방상철에게 15층 상가 한 채를 물려준다. 이상. 저와 남편은 요강이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변호사가 묵직한 가방에서 백자로 만들어진 요강을 꺼내더라고요. 이 요강이 방상훈 씨에게 어르신이 물려주는 유산 맞습니다. 당황한 저희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얼음이 되어버렸고, 반면 건물 한 채를 받게 된 시동생 부부는 만세와 야호를 부르더군요. 역시 우리 엄마. 어렸을 때부터 형보다 날 더 예뻐하더니 가실 때까지 마음이 한결같으시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건물 잘 받을게요. 두 사람이 실컷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자 변호사님이 덧붙일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15층 상가에 융자금 50억이 끼어 있어 건물을 팔 경우 크게 손해를 본다는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건물 임대료가 한 달에 10억이라고 했더니 두 사람이 쾌재를 부르더군요. 야, 상가가 많이 발전했네. 한 달에 10억이라고? 그럼 당연히 팔면 안 되겠네. 여보, 우리 이번 기회에 다시 한국에 와서 살까? 미국은 이제 질릴 만큼 질렸잖아. 그럴까? 그럼 당신 사업을 접어버리고 건물 융자금을 갚아버리면 되겠네? 그치? 아다리가 딱딱 들어맞는 게 올해는 운이 억수로 좋으려나 보다. 그동안 사업이 비실돼서 짜증났는데 이젠 한국 가서 돈으로 코를 풀면서 살 수 있겠다고. 여보, 하이파이브 하자. 좋지.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두 사람은 손바닥을 마주치며 기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말이죠.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요강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걸 유산으로 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그이와 어깨만 으쓱거렸어요. 그런데 요강 안에 뭔가가 보여 꺼내봤더니 충격적인 물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뒤에 밝히도록 할게요. 저는 시어머니의 유산 분배와 상관없이 똑같이 간병을 해드렸습니다. 하루라도 더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만 걱정했죠. 시어머니는 당신의 유산이 마음에 드느냐고 물으셨고 저는 씩 웃으며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임종순간을 지켜드려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러드리려는데 시동생 부부는 미국에서 집과 사업을 정리하고 오겠다며 장례식에 불참하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끝까지 인간 말종의 면모를 보여주는 두 연놈이었죠. 별로 놀랍지도 않은 일이라 저희는 시어머니가 편하게 떠나시고 명복을 받으시도록 온 마음을 당해 장례를 치렀습니다. 발인까지 모두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모질게 굴었던 결혼 초반과 사랑으로 대해줬던 수많은 날들 모두 저에겐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동생 부부에게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15층 상가를 물려받고 전재산으로 융자금을 갚았더니 상가 세입자 전원이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 세입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안이 있었는데 모두 시동생에게 세를 내며 장사와 영업을 하고 싶지 않다며 들고 일어난 것이었죠. 세입자들이 시동생이 어떤 인간인지 아주 잘 알고 있어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은 한꺼번에 나가겠다는 세입자들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어 배째라고 나왔습니다. 이에 세입자 전원이 고소를 했답니다. 법원은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주어 시동생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동생은 여기에 크게 실망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계약하겠다고 들어올 상인은 널렸다며 곧 보증금을 갚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시어머니의 피와 땀이 깃들어 있었고 시동생이 멀쩡하게 운영하게 두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상인은 물론 부동산 중개인들도 모두 단합해서 건물을 소개해주지 말자고 약속을 했답니다. 천하의 불효자인 시동생이 건물을 운영하게 두느니 텅텅 비워두는 게 낫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시동생은 법원의 명령대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결국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걸 느꼈는지 시동생 부부는 백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돈을 마련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또 동서의 의사 부모님도 이미 은퇴를 한 데다 시동생 사업에 돈을 많이 들여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년놈은 저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형, 나 돈 좀 빌려줘. 알다시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 망할 세입자들이 단체로 나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상황이 난처해졌어. 이 집 팔면 얼마나 나올까?
못해도 20억은 나오지? 그래도 한참 모자라네. 제기랄 씨. 엄마는 죽기 전에 세입자들 좀 단속하고 갈 것이지. 왜 무책임하게 떠나서 사람을 고생시키는 거야? 빌어먹을 씨. 이번에도 쓰레기 같은 발언을 하는 시동생에게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그 건물 벌써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내일 안으로 돈을 구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좀 도와줘요. 우리 미국 생활 청산하고 큰 마음 먹고 왔는데 꼴을 보세요. 돈만 빌려주면 나중에 세입자들이 들어오면 금방 갚을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잘 알죠. 그런데 그 건물 주인이 서방님이면 평생 세입자는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형수, 무슨 말을 그렇게 재수없게 하세요? 에? 내가 여기 아니면 돈 못 구할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잘 사는 거 보고 배 아프다 하지 마쇼. 그렇게 시동생은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매가 시작되어 시동생은 돈 한 푼 건지지 못하고 건물을 빼앗기게 되었답니다.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요강, 아니 고려백자를 나라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고려백자는 일본 사람 손에 있던 걸 시어머니가 돈을 주고 사오셨던 거랍니다.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있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얼마 전에 변호사를 통해 찾아오셨다네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고려백자 안에 있던 물건은 바로 수백억이 들어있는 통장과 시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시동생이 상가를 차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며 해결할 사람은 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하튼 시동생의 건물을 시세보다 3분의 1을 싸게 제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그러자 빠져나갔던 상인들이 다시 저와 계약을 했답니다. 시어머니 뒤를 이을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극찬을 하시며 이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네요. 그 사이 알거지가 된 시동생 부부는 제가 건물주가 되었고 상인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는 소식에 분개하며 찾아왔습니다. 어이 형수, 지금 우리랑 장난합니까? 이거 다 형수가 꾸민 짓이죠. 내 건물 꿀꺽하려고 세입자들하고 짜고 한 짓이잖아요. 오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이봐요 서방님, 세입자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당신처럼 어리석고 모질한 논팽이가 운영하는 건물에 새를 들어 영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시어머니 뒤를 이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씨 망할 년. 당장 건물 토로내놔. 거기에 50억이 들어갔어. 괜히 융자금을 빨리 갚으려고 했다가 전 재산을 잃었다고. 서방님, 이제 아시겠어요? 어머님은 유산을 제대로 나눠주신 거예요. 두 사람에게 밑바닥부터 시작하라고 길을 열어주셨으니 어머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봐요. 그리고 착하게 좀 사세요. 제발. 시동생 내외는 발악하며 달려들었는데 이를 남편이 바로 제지했습니다. 시동생이 턱주가리에 주먹을 연타로 꽂아버렸고 동서의 다리를 걸어 잡아뜨렸어요. 두 년놈은 바닥을 뒹굴며 현실을 직시했는지 울음을 터뜨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 저희 좀 살려주세요. 네? 이제 정말 오갈 데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산거지가 되었다고요. 그게 어머님 뜻이라고 몇 번을 말해요. 아직도 느낀 게 없으세요? 진짜 모자란 짐승이네. 형수님, 그럼 제 돈 50억만, 아니 집 한 채, 아니 여기서 지내게만 해주세요. 네? 일을 하려면 일단 먹고 잘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요즘 숙식 제공되는 공장 많아요. 제가 자리를 알아봐 드릴까요? 뭐야? 인연이 끝까지 우릴 조롱해? 가만두지 않겠어. 오늘 니년 죽고 우리도 코박고 죽으련다. 시동생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더군요. 저에게 달려들자 남편이 벌어질 일을 알았는지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 둘이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두 년놈을 질질 끌고 나가서 대문 밖으로 쫓아내 주었네요. 이후 저와 남편은 아들을 키우며 건물을 관리하며 세를 받아 돈을 벌며 편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하고 있던 사업을 정리하고 나온 돈을 취약계층과 독거노인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또 임대료가 10억이나 나오고 있어 모두 저희 주머니로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 어머님의 이름으로 다른 곳에 기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동생 부부의 마지막 소식을 얼마 전 듣게 되었는데 둘은 다시 재개하려고
동서 부모를 찾아가 돈을 요구했다가 운전박대를 당하고 말았대요. 그동안 어마무시한 돈을 가져다 썼으니 그럴 만도 했죠. 그래서 두 사람은 아들을 지낼 원룸을 구하고 일을 시작했다네요. 시동생은 제가 추천했던 공장 일을, 동서는 자전거로 배달을 다니며 돈을 번다네요. 열심히 살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저희 부부는 평생 시동생 부부를 도와주지도 만나지도 않을 겁니다. 그게 시어머니 뜻이기도 했고 그동안 아나무인으로 살았던 벌을 받는 거라 판단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개고생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일말의 동정심도 안타까움도 들지 않답니다. 저와 남편, 아들은 물탈하고 건강하고 많은 사랑을 나누며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똑같이 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